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달력의 한 해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네. 왠지 요즘 우리 마음속의 시작은 봄이 시작되는 3월인 것 같습니다. 3월이 되면 아무래도 새 학기 또는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직장이 시작되는 달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봄 언제 오지 했는데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3월에는 진짜 살 뺀다. 네. 혹은 뭐 영화관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 사실 이 새로운 계절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힘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설렘도 있지만 그 설렘의 밑바닥에는 좀 왠지 모를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부모 10명 중 7명 걸로 좀 새학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직춘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직장인 사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3월만 되면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이런 우울증을 좀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네. 아이 키울 때 왠지 3월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좀 쿵쾅거리면서 이제 새 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좀 좋은 분을 만나야 될 맞아요. 텐데 얘가 짝꿍이랑 사이좋게 좀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러다 새 학기 시작되면 뭐 가방 챙기랴 준비물 챙기랴 맞아요. 뭐 실내화 빨아주랴 진짜 너무 바쁜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아이를 보내다 보니 긴장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아까 그 직장인 얘기하셨는데 네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호회도 기웃거려보고 헬스장도 끊어보는데 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섞이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어딜 가나 가면은 또 자기 소개하고 인사해야 되잖아.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와 소개할 게 이렇게 없나. 그래서 막 뒤늦게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소개하는 법 이런 거를 또 찾아보게 된다고 진짜. 네. 야, 이렇게 좀 시작의 설렘 뒤에는 두려움이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어른들의 막막함 이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새학기 특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학기의 두려움 말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오신 분인데요. 25년 동안 3만 명 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소통 전문가이십니다. 이임숙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멋지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엄마들의 필독서입니다. 베스트셀러 엄마의 말 공부로 대한민국 50만 부모님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신 분인데요. 26년 차 아동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3만 명 넘는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와. 하지만 정작 본인도 부족한 엄마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을 위로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과는 별개로 정말 전문가이신데도 실전 육아는 조금 힘드신 건가요?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네, 나 상담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뭔가를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인정을 받는다 해도 우리 아이가 느끼는 이 잔소리쟁이. 네, 엄마 맨날 화만 내, 짜증 내는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밖에서는 얼마나 좋은 엄마로 보이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는 네. 절대평가를 하죠. 오늘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아이는 맨날 하는 걸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시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언제 그러면 이렇게 나는 유아와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이제 저희들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 보통은 일반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보통은 성인 대상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담자가 되어서 실습하는 과정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 상담 혹은 제가 이제 상담 실습을 할 때 성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속이 답답하고 언제 변하실까? 과연 변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저하고 안 맞는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상담심리 공부하다가 한 5년간을 멈추고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거가 뭘지를 다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대학원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 과목을 쫙 보는데 우와 여기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다 모여 있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동학과였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원하는 걸 찾는 것도 참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동 심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의 저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부모의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 말의 중요성은 언제 느끼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아이들 만나서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정말 배운 걸 열심히 적용을 하면서 이 아이를 치유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반 한 3개월쯤 지나면 좀 아이들이 안정감을 좀 보여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아이들이.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이제 뭔가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하는데 그게 보통 공부 쪽으로 가시거든요. 애가 상태가 괜찮아지면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다시 나빠져요. 그래서 상담사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잘 치료를 한다 해도 결국 부모님의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 악순환을 돌 수밖에 없구나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떤 말을 잘 하면은 우리 아이가 정서도 탄탄하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기 할 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멋진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매일매일 늘 상담을 하실 텐데 네네. 상담실이 가장 붐비는 달이 언제세요? 혹시 3월입니까? 3월에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게 3월달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친구 사귀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나타나냐면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해요. 예, 등교를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3월 한 3, 4주 되면은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거의 한 3, 4주 동안 관찰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점이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3월 말 정도부터는 많이들 찾아오기 시작하시죠. 저는 아직 어린 학교 다니는 자녀도 없고 네. 그런데도 3월이 되면은 네. 뭔가 불안해요. 한 해의 시작은 1월 달이 시작인데 네. 왠지 3월부터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학교도 안 다니는 이런 어른들도 새학기 증후군 이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소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특히 청소년들이 오면은 이제 약간 리스트를 줘요. 가장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항목이 뭐냐고 체크를 하라고 해요. 0에서 10점 이 척도로 물어봐요.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애들이 0에서 10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인 경우를 물어보면은요. 그 항목이 뭐가 9과 10이 제일 많은 항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친구 사귀기.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런 항목들이 9나 10인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네, 이렇게 새 학기 혹은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갖는 스트레스는 어쩌면 모두가 다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좀 수월하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3분 예고를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마당 대구 시청하신 분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곧 이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소장님 모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어린 자녀를 둘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네, 되고 네. 그렇게 키워가다가 점점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네. 잘 모르거나 제때제때 못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갈등이 같은데 생기죠. 이런 연령별로 소통에 좀 차별화가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유아기,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유아기에는 무조건 엄마 아빠가 최고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슬슬 뭐가 최고예요? 친구. 그렇죠. 친구가 뭘 하자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네. 예, 막 숙제하다가도 친구가 연락 와서 놀자 그러면은 팽개치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중요하고요. 또 초등학교 시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지세요? 공부시켜야죠. 또 우리 또 대구 지역 공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고 실력이 좋아지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학교 성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요.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앞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기본 지식은 습득하되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 무섭다. 네. 걱정된다. 이제 이 사춘기 증상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겁나시죠. 네.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막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방문 앞에서 노크를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할까도 고민해요. 한 번만 할까? 쿵쿵쿵 3번 해도 될까? 왜? 아이가 안에서 왜? 이렇게 소리치면은 너무 상처받으시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기 자녀 있으신 분 너무 실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렇게 까칠하게 하는 것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그 시기에는 그게 발현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애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시기에 맞는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네. 네. 네, 저는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 강의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장님 아침마당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기 바라고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기 능력 잘 발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예,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우리 아이의 정서 상황.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정말로 이 방향성을 이미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 아이의 힘든 마음은 어떻게 다루어주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면서 능력을 키워갈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 마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모든 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이 낯선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소통 특강 이임숙 소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통 대화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새 학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선 우리 마음을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시작이 기대감이 좀 더 큰지 아니면 좀 걱정스러움이 좀 더 큰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기대. 와, 네. 네. 전 사실은 걱정, 네. 와, 네. 근데 두 가지 다 있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이 방법은 또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지금 3월달 시작하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상담실에는요, 직전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계약 증후군. 네, 불안이 시작하기 전에 불안이 막 올라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이 늘 걱정이 더 큰 아이들. 그래서 2월 달이 되면은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나 전학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1년 휴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휴학을 했으면 1년 쉬었으니까 이제 이번 학기는 되게 씩씩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2월 달 들어서 불안이 점점점 고조가 되면서 나 1년 더 쉬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이 걱정이 크다면은 이 걱정을 좀 줄이고 기대를 좀 키우는 그런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고 나 엄마 계약 너무 싫은데 이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질까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자,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왜 아이들이 걱정이 커지냐면요. 사실은 감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부모님이 걱정이 더 많으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야, 너 새 학기 되면은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너 친구 없어서 고생했잖아. 너 이제 새 학년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죠. 위축될 뿐만 아니라 네. 걱정이 확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걱정과 불안을 자꾸 키우고 있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를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민부 아나운서님, 나 기대가 큽니다. 이러셨잖아요. 왜 기대감이 커졌을까요?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와. 네, 관계에 대한 이 궁금증, 기대가 그렇죠. 좀 있죠. 그거는 언제 그런 마음이 만들어졌을까요? 만나서 좋았었기 때문에 네. 다음 만남도 더 좋을 것이다. 네.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 좀 보면은요, 친구를 만나면 좋았었다라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보면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막 기대감을 가진 아이를 볼 때 나의 기분은 어때요? 날 처음 봤는데 어떤 애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럼 친구 사귀기가 너무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 기대감이 마음의 뿌리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야, 새 친구 만나면 되게 재밌겠지. 너 작년에도 친구 몇 명 있었잖아. 걔네들 되게 처음 만났는데 되게 좋았지. 야, 올해도 새 친구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가볍게 말은 하지만 기대감을 키울 수 있어요. 야, 있잖아. 공부가 어렵다 해도 결국은 3학년 되면 부수가 나오는데 어려운데 아니야.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주는 거야. 네. 너 덧셈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웠지만 잘해냈지? 마찬가지야. 2학년 9구단에 올 때 조금 어려웠지만 잘해냈지? 마찬가지야. 분수 배우는 거 조금 어렵겠지만 또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네,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이제 막 원망하거든요. 네, 하지만 새로움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너의 수준에 충분히 네가 해낼 만한 어려움을 아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혹시 좀 걱정되면 누가 있어요? 엄마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좋은 방법 많이 알고 있고 너의 편이란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대화를 평소에 좀 해놓으시면요. 우리 아이 마음이 기대감이 훨씬 더 커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네,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네, 오늘 저는 여기 처음 와갖고 이렇게 네 분이 막 이렇게 짧은 그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아이가 기대감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 마음속에 새 학년,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마음 준비물이라는 말을 좀 붙여놨어요. 학교 보낼 때 준비물 엄청 잘 챙기시죠? 네. 네, 뭐 챙기세요? 일단 신주머니도 있어요. 가방. 그렇죠, 맞아요. 노트, 네, 필기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마음 준비물은 뭘 챙겨두셨어요? 잘하고 와. 그냥 이거 한마디? 우리가 마음 준비물이란 용어를 안 썼지만 네. 너 잘해야 돼 이런 말은 하지만요. 이게 말이라는 게 했다고 상대방 마음에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준비물은 물체가 있어서 가방 안에 다 챙겨 넣었지가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음 준비물도 우리 아이 마음속에 챙겨 넣었지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했다가 바로 마음에 스며들진 않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 해보시겠어요? 네, 안 되시잖아요. 너무 엉뚱한 인사를 들었나요? 근데 제가 공중부양 하라고 했지만 못 하시잖아요. 네. 자신감 가져.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공중부양 말도 안 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자신감을 가져.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감을 어떻게 가지. 이게 정말로 비슷한데 그 차원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 마음 준비물이라는 건 자신감 가져라, 뭐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말들은 말했다가 아니라 잡으세요. 기대감이 바로 첫 번째 준비물이에요. 근데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은 기대감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결국 학교는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러스 급식 시간. 네. 그렇죠? 각각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건가의 문제인데 우리 아이 수업 시간에 어떤 마음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집중. 집중. 그렇죠. 집중이죠. 뭐에 집중해요? 선생님 말씀.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건 하지만요. 언제 잘 듣고 언제 안 들어도 되는지를 구분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건 공부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네, S대, 막 의대 이런 데 간 친구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저는 쉬는 시간에도 놀지만 수업 시간에도 놀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저 친구 학교 끝나면 나랑 되게 많이 놀았는데 쟤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맨날 전교 1, 2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걔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와, 걔는 수업 시간에 저의 쪽지에 답장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걸로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중학교 가는 아이한테 딱 3가지를 너가 기억하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선생님 말에 집중해라. 네, 그리고 궁금한 건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해라. 뭐 이런 거를 제가 딱 지침을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마음 준비물은요. 너 학교 가서 쉬는 시간은 실컷 놀아도 돼. 근데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에만 집중해. 네, 지금 근데 또 집중하라고 한다고 집중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방법은 너는 이미 집중 잘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제 말에 엄청 집중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요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눈 보고 있잖아요. 와, 너 지금 집중 잘한다. 바로 이거야. 너 이미 집중 잘하는 아이야. 넌 집중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님들이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이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상담 사례 중에 어떤 아이가 정말 ADHD를 의심해요. 부모님도 그러고 선생님도.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3월대로 워낙 돌아다니지만 2학년, 3학년이 되어도 교실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우리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많이 의심하시거든요. 네. 근데 병원 가서 약을 먹이기에는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셔서 상담을 먼저 오셨어요. 그럼 이제 첫 회계 보고 제가 정말로 병원의 진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제 또 저도 전문가니까 가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얘기를 먼저 나눠요. 너 오늘 엄마가 뭐라 말하고 상담실에 데리고 왔니?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들이 뻥을 잘 치세요. 엄마가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주신다고 했는데 잠깐 어디 들르자고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딱 와보니까 상담센터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긴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아이고, 너는 장난감 살 생각이 엄마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 데려와서 너 좀 긴장되지. 그리고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줄까봐 걱정되지. 이러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저를 봐요. 요 얘기 나누는데 한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근데 내가 오늘 너를 처음 봤는데 너는 정말 집중을 잘하는 사람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애가 제가요? 아닌데요? 저 못하는데요? 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전부 다 저한테 집중 못한다고 했는데요. 전부 다래요. 이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아이한테 집중 못하는 아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럼 제가 아이한테 다시 말해봐요. 너는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봤잖아. 그리고 너 만나서 너랑 나랑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이야기에 너는 집중 잘해서 대답을 다 해줬잖아. 그럼 너 지금 집중해서 잘 들은 거 맞아? 아니면 아니야? 그럼 애가 이제 막 헷갈려요. 나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집중력이 좋다고 말해도 되는지가 이제 자기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당황하잖아요. 곧봐. 자, 선생님 말에 너 집중해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치, 그럼 집중력 좋은 거야.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중 잘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집중한 적이 많아. 이런 게 마음 준비물이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사회성 준비물 필요해요. 제가 친구 사귀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성 준비물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친구를 사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새 친구 한 10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고 자기소개 하십니까? 네. 네, 하시는 분이 저도요. 계시고? 네. 네. 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그럼 하시는 분은 정상이고 못하는 사람은 비정상일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그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맨날 너 왜 이렇게 가서 인사를 못하니, 왜 가서 놀자는 말을 못하니라고 비정상인 것처럼 혼을 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타고난 기질이고요. 어떤 기질이든 문제 아니에요. 다 기질은 강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외향성이신 분들, 외향성의 아이들은요, 그럼 사회성 다 좋을까요? 오히려 너무 나대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아이고야. 네, 떠벌리다가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이 뒷담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외향성의 아이들은요, 이 자기 조절력이 안 키워지면은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갔다 하다가 뒷담화, 말을 옮긴, 소문을 내버린 주인공이 되어서 학폭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외향성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은 되게 좋은 강점이지만 이 조절해야 되고 낄끼빠빠라 그러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 감각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 어떻게 사귀나요? 네, 친구 어떻게 사귀셨나요? 저는 친구들한테 간택당했어요. 빙고!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는군요. 네, 조용히 있으면 너 뭐해? 이렇게. 맞아요. 오. 우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순순히 나 슬라임 하고 있어. 그렇죠. 와, 제가 손뼉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향성의 아이들은, 자, 세상의 절반은 외향성이고요. 절반이 내향성이라고 칠게요. 외향성은 먼저 막 다가가요. 네. 근데 누구한테로 다가가겠어요? 조용히 있는. 예, 조용히 있는 애들한테 먼저 가요. 왜? 막 돌아다니는 애는 이렇게 표적 잡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조용히 있는 친구한테 다가갑니다. 그럼 내향성의 친구 지금 하신 거. 네. 묻는 거에 대답만 잘해주면 돼요. 정말 너 뭐해? 나 지금 이거 슬라임 하고 있어. 너 뭐해? 나 이거 그림 그리고 있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내향성이지만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갑자기 다가오는데 긴장이 돼갖고 너 뭐해? 아니야 하고 막 숨겨. 그러면 이제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든 사실은 각자의 성향을 잘 발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키우면 되는데 자체를 문제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성 준비물은 너는 너답게 친구 잘 사귀면 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야, 내향성 아니야,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자의 절반 이상이 내향성인 거 아세요? 네. 그만큼 또 내향성의 장점은 관찰 잘하거든요. 네, 저 친구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와. 그럼 반갑잖아요. 그럼 그 친구의 질문에만 대답을 잘해도 얼마든지 친구 잘 사귈 수 있다. 이런 거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의 마음 준비물이에요. 부모님이 걱정 불안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새 학년이 되었네. 우리 아이가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 선생님도 만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인가가 요즘 학부모님들의 굉장히 관심사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선생님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운 선생님을 만났어. 애들 마음 배려를 잘 못하시는 분이래. 이런 막 한 해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자, 올해 만나는 선생님은 어떤 걸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지 네가 관찰을 해봐.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은요, 어떤 게 무섭겠어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하고 못 지키면은 좀 혼을 내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는 너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걸 올해 정말 잘 배우게 될 거야. 너무 이거 엄마가 너한테 잘 못 가르쳤는데 올해가 기대가 된다. 정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필 쓰기라고 하잖아요.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3월, 4월밖에 안 됐는데 1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머님 대화를 바꾸세요. 야, 이게 글씨는 평생 너의 재산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엄마가 너 글씨 처음 잡을 때 습관 못 만들어줬는데 올 한 해는 너가 글씨를 아주 멋지게 쓰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야. 다른 거 엄마가 스트레스 안 줄 테니까 선생님이 교육 지침에 맞게끔 네가 한번 해봐봐. 올 한 해 너무 멋진 글을 쓰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뭔가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준비물은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건 간에 그 속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배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부모님이 먼저 가지시고 아이한테 전해주시는 거. 요 마음 준비물이 사실은 아이의 한 해를 다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학교 이미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충고 금지예요. 네.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규칙 잘 지켜야 돼. 너 숙제도 잘해가야 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괜히 막 나대다가 애들하고 막 싸우지 마. 이러면 이제 정말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머릿속에 남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그 심리학 실험 중에 재밌는 실험이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백곰을 절대 나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생각나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이 전에 나요. 제가 백곰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백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지금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지금 백곰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좀 탄산음 좀 마시고 싶고. 네. 그 연관된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조심하라고 말한 게 계속 머릿속에서 우리 뇌를 속여요. 그럼 뇌는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계속 그쪽으로 또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충고하지 말고요. 기대하려면 안 되세요. 야, 오늘 쉬는 시간에는 친구랑 뭐하고 놀 거야? 네, 솔직히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솔직히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무슨 재미로 다니셨습니까? 노는 재미. 그렇죠. 노는 재미로 다녔어요. 네, 요즘은 이제 쉬는 시간에도 못 나가게 하고 네. 급식 시간도 나가서 못 노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놀지를 못하는 게 이제 환경적으로 되게 안타까운데 쉬는 시간에라도 놀아야 되거든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놀까를 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쉬는 시간에 친구랑 옆에서 가위바위보 놀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아이는 오늘 하루의 힘든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놀 거야? 오늘 급식 시간에 너 좋아하는 반찬 나온다. 맛있게 많이 먹어. 네, 물론 많이 못 먹어요. 제한되어 있어서. 하지만 말이라도. 그러면 뭔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부모님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건강한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자, 혹시 공부 상처 있으세요? 공부에 대한 상처감. 상처? 얘기해. 잠깐만, 이게 제가 용어가 어려웠나 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공부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어가 뭐예요? 공부하면 딱 무슨 말이 떠오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시험, 성적 시험 성적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네. 시험 본다 그러면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죠. 그리고 공부 하기 싫어. 왜 해야 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공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 감정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그 공부 상처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공부 정서가 돼요.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오늘 숙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가 숙제를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숙제에 대해서 난 해내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욕을 가졌거나 숙제하는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졌거나 난 잘해낼 수 있어. 하고 거뜬히 잘해내는 성취감을 느낀다면 이 아이는 공부 정서가 건강하죠. 근데 지겨워, 숙제 또 해야 돼. 나 하다가 또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틀렸으면 엄마한테 또 혼날 텐데? 안 하고 싶어. 이런 회피감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공부 정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루 생활 중에 정말 큰 부분이잖아요. 특히 자녀들, 학생들은요. 그래서 건강한 공부 정서를 키워주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공부 정서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자, 보통 공부 그러면 좀 막연해요. 사실은 공부는 우리가 뭔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걸 말하지만 한국의 공부는 교과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공부는 숙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숙제 상처가 공부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이 숙제를 하루 동안 잘하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오늘은 되게 거뜬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숙제가 힘들어해요. 그럴 때 물어봐 주세요. 야, 우리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아이가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요.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나도 모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네요. 자, 좋은 대화, 좋은 말은요, 씨앗을 줘요. 걱정의 씨앗을 줄 것인가, 생각하는, 건강한 씨앗을 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려고 하는데 엄마 나는 좀 쉬운 거 먼저 풀면은 문제 수가 줄어들어서 부담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 풀고 좀 어려운 건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숙제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네, 환경적 준비는 부모님이 해주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로봇이 있다, 캐릭터가 있다, 스티커가 있다. 에휴, 숙제가 물 건너 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환경 정리.
이 집중력을 키우는 조건에서 환경 정리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야에 안 보이게 해야 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가 마음의 준비를 되는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순서를 정해봐.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2과목의 숙제가 있으면 어느 과목을 먼저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거 할 때 뭐 필기 도구나 뭐 간식이나 어떤 게 필요하니 이런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요. 그다음 이 3단계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애는요 시작하면 몇 분 만에 일어나나요 숙제? 1분이요. 애마다 달라요. 앉아서 바로 일어나죠, 뭐. 네, 앉았다 뭐 한 문제도 안 풀고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지점은 개인 그 집중력의 시간의 폭은 좀 달라요. 주의 폭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5분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2, 30분 만에 일어나기도 해요. 어른들 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꾸 냉장고가 불러요. 그렇죠. 냉장고가 부르죠. TV가 부르죠. 막 택배 아저씨가 많이 불러요. 요즘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택배 아저씨라. 네. 자, 그럴 때 이렇게 뭔가 공부 숙제가 힘들어지고 산만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꼭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엄마 나 이렇게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면 나와서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니면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이런 건 부모님이 제안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시작하면 끝까지 하길 바라지만 하다가 분명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미리 대화만 나눠도요. 정말로 그대로 실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대화법은요. 굉장히 많은 태도들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네. 그렇죠. 막 5분 만에 계속 일어나고, 막 또 한 문제 집중 안 하고 막 시간 오래 걸리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해내요 아이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럼 뭐부터 말해줘야 돼요? 아이고 너 애썼다, 훌륭하다, 하기 힘든데도 끝까지 잘 해냈구나,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를 말해주셔야 돼요. 네. 칭찬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칭찬한 말대로 잘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문제 지적하면 그 행동이 점점점 커지고요. 칭찬하면 그거가 점점점 커져요. 정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학에서도 다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상담실까지 오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행동적인 문제가 이미 많이 생겨난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정말로 눈부시게 변화해 가는 건 정말 짜릿해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게 변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 비법이 뭔가요? 할 때 제가 꼭 짚어내는 게 이거예요. 남들은 다 문제투성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이가 되게 노력했던 게 눈에 보여서 그거를 키워주면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인식합니다. 아,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하고 싶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 아이는 행동이 변화가 된다. 이런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성을 위한 준비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등교의 즐거움 이제 얘기했죠. 그다음에 마법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서연 아나운서님께서 간택 당했는데 너 뭐해? 하고 물어봤을 때 나 슬라임이 하고 말했던 거. 네. 그쵸? 그중에 너 뭐해가 사실은 중요한 언어예요. 네. 그래서 이 마법의 언어 4가지는요. 일단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인사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다가가잖아요. 그럼 물어보기. 너 뭐해?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 질문을 다 좋아해요. 왜? 나한테 관심 주는 거니까. 좋으셨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또 뭐예요? 뭔가 말해주면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고마운 일은 정말 많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 열심히 봐주시고 제 말이 막힌 듯하면 또 한마디씩 멘트 쳐주시고 분위기 이어주시고 너무 고마운 게 많거든요. 고맙다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녕 인사하고요. 너 뭐해? 고마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칭찬 하나 하기? 칭찬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너 되게 이런 점이 좋다. 네, 칭찬도 좋은데 저는 같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같이 하자. 네, 사귀기잖아요. 사귀려면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칭찬하기도 제가 가르쳐 봤어요, 애들한테. 근데 너 왜 그래? 이런 아이들도 많아. 요즘 아이들의 심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코로나 3년 지나고 3년이잖아요. 그 코로나 3년 동안 아이들의 사회성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아이들보다 왜 저러지? 나한테 왜 묻지? 이런 느낌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보다는 나랑 같이 할래? 슬라임 하자 그래서 나 슬라임 해야겠다. 나 같이 해도 돼? 이러면 또 되게 좋지 않나요? 네, 같이 하자라는 말을 제가 4가지 마법의 언어로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할 때요.
이름 붙여서 인사하면 그 다음 날부터 친구예요. 정말이에요. 네, 장윤선님,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1일 친구 일이. 네, 네. 그리고 저만 해도 되게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아, 저를 기억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훨씬 더 친근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인사말을 가르칠 때 누구야 안녕 하고 이름 부르기. 네. 근데 이제 김땡땡 안녕 이건 아니죠. 우리가 성을 붙여서 부르면 이상하게 조금 긴장되는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정하게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요. 임수가 안녕.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김쌤 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 꼭 요즘은 강조해야 될 게 만지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타인의 물건, 타인의 신체. 네. 특히 요즘은 우리가 이제 친구 막 재밌다고 막 두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습관 가지신 분들 꽤 많으세요. 아직 많아요, 성인분들. 주변에. 근데 아파. 네. 아파. 그러면 하지 마, 나 아파 했는데 계속 그래도 막 그럼 이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머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같이 잡아주면 악수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잡아줘가지고 제가 막 억지로 가서 손을 막 잡아 끌어. 이러면은 뭐가 될까요? 특히나 이성간이었다면 추행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이 몸의 경계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는 이거 별로 안 배웠고 뭐 친하면 먹개동무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헤드락을 걸었어요. 이거 분명히 놀이였어요. 근데 당한 아이는 당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하지마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노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네, 학교 폭력에 걸려요. 그래서 상대의 몸은 혹은 상대의 물건은 꼭 물어보고 야 우리 어깨동무 할까? 팔짱 낄까? 손잡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해야지 허락받지 않은 터치는 조심해야 된다. 친구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이거 잠깐 친구 저기 화장실 가고 없는데 나 잠깐 쓰고 갖다 줘야지. 얘가 와서 뭐라 그러게요? 쓰고 아직 안 갖다 놨어. 그럼 뭐예요? 제가 훔쳐갔어요. 이렇게 돼요. 허락받지 않고는 물건도 몸도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꼭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례로 줄서기는 학교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상황이에요. 줄서기. 줄을 계속 서야 되잖아요. 네. 급식 시간에도 줄 서고 어디 갈 때도 줄 서고 그렇죠? 줄 서다가 똑바로 이제 차례대로 서면 되는데 내가 친한 아이가 앞에 있다고 저기 앞에 가. 이런 식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나 먼저 배 너무 고파서 먼저 먹고 싶어. 예. 근데 사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 줄서기에서 자꾸 새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의외로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 말씀에는. 그래서 차례와 질서는 너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급해도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지켜야 되는 거란다. 이런 것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은 되게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기질에 대한 건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왜냐면요, 특히 내향성 아이들은 친구 못 사귈까 봐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크셔가지고 너 가서 친구랑 같이 놀자고 말 좀 해봐. 이거 너무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시키지 마세요. 괴로운 일이에요. 왜? 나는 기질이 안 맞아요. 하지만 세상 절반의 외향성의 아이들은 다 나한테 와서 한 번씩은 말을 걸어줘요. 그럴 때 친절하게 대답하기를 알려주면 돼요. 알았어. 그래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마워. 나 지금 하고 있어. 같이 할래? 이런 얘기를 응용해서 쓰면 너무 좋죠. 그리고 내향성 아이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러 명을 불러다가 집에서 놀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시간 들여, 돈 들여, 노력 들여서 어떤 상황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 3-4명을 불렀어요. 우리 아이랑 놀으라고. 처음에는 잠깐 같이 어울리는데 10분만 있으면 우리 아이는 따로 혼자 있고 지들끼리 되게 신나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해준 간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걔들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향성 아이가 정말 친구를 못 사귀었다 싶으면요. 우리 아이가 너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그래서 한 명을 불러서 그 어머님하고 연락해서 오늘 1시간만 그냥 논다도 요즘 또 이제 노는 시간이 없잖아요. 숙제 같이 좀 하게, 숙제 같이 좀 시키면 어떨까? 이러면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숙제거리 갖고 와서 제가 좀 돌봐줄게요. 같이 숙제하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좀 사귀고 싶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한 명씩 천천히 친해지는 요거를 조금 알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 학기 준비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뿌리는 사실은 부모 자녀 관계도 제가 다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부모랑 아이가 관계가 좋으면 우리 아이는 나가서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5가지 전문 용어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성격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전문직이신 분은 딱 필요할 때 전문 기술을 쓰시잖아요. 사실은 부모 역할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하시던 대로 좀 하시다가 요때는 우리 아이 마음을 좀 치유해줘야겠다. 요때는 뭔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겠다. 딱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는 전문 용어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 마음도 치유하고 행동 변화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음 치유하고 관계 좋아졌는데 행동 변화가 없잖아요. 여전히 숙제 미루잖아요. 한두 달 뒤면은 다시 말짱 엉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행동의 변화가 돼야지 부모님도 또 너무 기특하고 아이도 자기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가 있어야지 그다음 계속 동기가 되잖아요. 그런 대화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공감의 언어예요. 네, 왜냐하면 공감의 언어는 첫 번째 치유 언어인데요. 우리 뭐 감정 코칭, 비폭력 대화 굉장히 좋은 대화법들이 요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은 거기 대화법에서 아이의 핵심 감정을 읽어주라고 하거든요. 예, 오늘 학교 갔다가 엄마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느낀 진짜 감정이 뭐지? 핵심 감정이 뭔지를 막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감정 단어로 많이 대화를 나눈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에서 많이 속상했지, 억울했지, 창피했겠다 이런 말 하셨나요? 전혀요. 전혀요. 우리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는 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핵심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순간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상황을 몰라도 왠지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 뭔가를 봤더니 힘들었구나. 자, 학교 갔다 온 애가 오자마자 짜증 팍 인상 쓰면서 가방을 딱 팽개쳐. 그러면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세요? 뭘 잘못했어? 아니 누굴 싸웠어? 뭐.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가방을 팽개쳐? 갖다 걸어야지. 뭐 이런 막 잔소리와 걱정스러운 걱정 때문에 비난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태도로 보지 마시고요. 신호로 봐보세요. 왜 아이는 갔다 오자마자 이 인상을 찌푸리고 가방을 팽개쳤을까요? 어떤 신호를 보이는 거죠? 나 오늘 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 이거잖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걱정에 앞서기 때문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사람의 감정이 힘들 때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 있으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게 수위가 내려가야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 감정을 내려주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내려주는 가장 안전한 말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 뭐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엄마가 안아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붙여주면 좋은 말은 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무조건 네 편인 거 알지? 그치? 그것만 생각해 하고 다독다독여 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네, 사람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 그 문제가 없어졌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감정은 진정이 돼서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전문 용어는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했거나 문제적인 결과를 갖고 와도요. 이유가 있었다고 믿어봐 주세요. 제발. 네.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요즘 이런 연락 오면 너무 무섭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가서 사과하고 이 절차는 다 절차대로 밟는데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할 때 너 왜 때렸어? 이것만 하면 아이는 왜 때린 이유도 말 못하게 되고 왜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질문의 단어이긴 하지만 비난의 용어로 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써요. 한 2살, 3살 때부터 너 왜 그래?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랬어? 계속 혼낼 때 써가지고 그냥 왜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긴장을 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상담 시절에 너 왜 그랬어? 친구 왜 때렸어?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해도 더 아이들이 방어벽을 쌓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다그치고 혼내는 느낌이구나.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이게 뿌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너가 친구를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너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너가 이유 없이 사람 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말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다 말해요. 울먹울먹 하면서 아무한테도 못했던 그 사연들을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친구를 때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맨날 뚱뚱하다고 놀려서. 네. 근데 그 말 듣고 좀 궁금한 지점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치유하고 성장을 위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문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맨날 뚱뚱하다고 놀려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호기심은 맨날 놀렸는데 왜 오늘 때렸지? 왜 맨날 안 때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맨날 놀렸는데 왜 맨날 안 때리고 오늘 때린 거야? 우선 맨날 안 때린 이유부터 얘기해 보자. 맨날 안 때린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울먹울먹 엄마가 절대 때리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와, 야, 너 진짜 조절력 좋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엄마 말을 기억한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너 진짜 끝내준다. 마음 조절하고 참았네. 인내력도 좋네. 야, 너 진짜 멋진 아이다. 그럼 또 궁금해요. 근데 오늘은 왜 때린 거야? 오늘은 어쩌다 때릴 수밖에 없었니? 패드립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엄마도 뚱뚱하다고, 아빠도 뚱뚱하다, 너네 돼지 가족, 막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듣고 보니 어떠세요? 오, 우리 엄마 아빠를 건드려? 이러면 우리도 욱하잖아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야, 너 정말 어쩌면 선생님도 저도 워낙 옛날에 돼지 관련 별명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야, 선생님도 그 순간에 참기 어려웠겠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너 진짜 마음 힘들었겠다. 근데 너가 그동안 그렇게 참은 건 아무도 몰라주고 오늘 한번 때린 걸로 이렇게 너만 혼나다니 너 진짜 많이 억울하겠다. 이런 게 진정한 공감이 되더라.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 행동을 해도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걸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문제이지만 중간 과정에 아이가 노력을 하거나 잘하려고 애썼던 마음이 아예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라고 하셨는데요. 말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잘 듣는 사례인데 딱 봤더니 두 아이가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딱 봤더니 큰 애가 동생한테 나 이러고 있어 이거. 네, 딱 봐도 뭐 하려는 거예요? 때리려고. 딱 봐도 때리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는 한 가지 행동에서 부정적 의도를 콕 집어서 알아차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냐면 아마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약간 문화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잘한 걸 칭찬하기보다 잘못한 걸 지적해서 더 잘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우리가 9개를 잘했어요. 1개를 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뭘 지적하세요? 하나 못한 거. 그렇죠. 그걸 지적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양육 신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문화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9개가 저절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9개를 잘하려면 애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건 안 알아주고 내가 잘못한 1개만 갖고 얘기하면은 요 1개를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9개 썼던 노력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네.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노력을 알아주는 대화를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큰애가 동생을 보고 나 이러고 있을 때 다시 보세요. 지금 어떤 노력이 보이세요? 참고 있어요. 참고 있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못 참은 날은 이미 손이 나간 거죠. 근데 부들부들 하는 건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했고 때리면 안 된다고 했고 때리면 또 나도 혼나고 이거 막 생각하느라고 부들부들 참는데 이 순간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너 왜 또 때리려고 해? 하면 바로 나가요. 왜? 부정적 의도만 읽어줬기 때문에 내가 참을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아이고 참으려고 애쓰네 너무 기특하다 하면은 씩씩대면서 내려요 정말로. 엄마 쟤 저러다가 학교 가면 왕따 당해요. 저 습관 고쳐줘야 돼. 막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동생을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가 되는가를 봤을 때 겉으로 보면 문제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그거를 남이 못 보는 걸 탁 잡아서 너가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너무 훌륭한 점이 많다. 말해주면 정말 행동이 변화해요. 이제 성장을 해야죠. 자, 일상의 대화입니다. 일상의 이 2가지 대화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가 훌륭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학교 일어나서 가는 게 훌륭하죠. 오, 빙고. 네. 당연한 것을 칭찬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니
애 날마다 학교 가고 있지?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이거 찾아내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침마다 가기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네. 근데 결국은 아이가 시간 맞춰 가나요? 네, 가긴 가요. 네, 어머니 그게 지금 훌륭한 거예요. 하기 싫고 힘든데도 꾸역꾸역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자기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중학생이 되어서 등교 거부증이 생겨서 심장 쿵 떨어지는 일이 없으려면은 힘들어하고 짜증낸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가고 있구나. 기특하다. 너 정말 마음 조절 잘한다. 오늘 가서 좀 재밌는 일 뭐가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네.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대화를 이제 해주시면 네,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어떤 점이 훌륭한가요? 물으면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수학 잘해요. 그림 잘 그려요. 운동 잘해요. 결과가 아니고요. 일상의 행동에서 보이는 강점을 칭찬해 주세요. 네. 이거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모든 일들을 되게 의욕 있게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번째 전문 용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두 아이가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럼 맨날 싸우고 나면은 짜잔 하고 등장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 좀 편안한 시간에 야,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1번 혹은 2번은 둘이서 꼭 싸우는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엄마가 보니까 너가 요즘 숙제가 좀 많아져 갖고 계속 힘들어하던데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주말에 아빠랑 같이 뭐하고 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놀 수 있을까? 가족 여행 가셨다가 맨날 싸우고 혼내고 오시잖아요. 근데 사전에 이런 대화와 질문을 한 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상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애랑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애가 친구랑 노는 거 관찰하면 되게 재밌어요. 야, 우리 지금 너는 이거 하고 싶고 쟤는 저거 하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의 뿌리가 되면요. 이 뿌리는 어디서든지 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커가는 자녀, 사춘기 이상이 되고요. 또 성인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아이는 커가는데 부모님의 말은 안 변해요. 이러면은 관계가 점점 나빠져요. 네, 이제 곧 우리 3월 이제 새학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1살 더 먹었고 한 해 더 성장했으니 심리적 거리감을 좀 두세요. 안전거리. 우리 코로나 때 사회적 안전거리 이런 말 했잖아요. 심리적 안전거리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개입할 문제가 있고요. 그건 너가 잘 알아서 하잖아. 너가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봐. 이렇게 내가 개입하지 않을 이 거리를 좀 잘 유지를 하시고요. 커갈수록 우리는 부모님한테 뭘 받고 싶어요? 인정해주기. 네, 너 이런 거 되게 믿음직하게 잘해. 내가 널 믿어. 야, 너 정말로 이런 점이 훌륭하다. 이런 건 다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커가는 자녀에게는 꼭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자, 지금 우리 막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거의 강의 막바지에 우리 함께 웃었잖아요. 네. 커가는 자녀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실 때 있으세요. 그러면은 함께 웃으세요. 근데 웃음이 무슨 유머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 때 와 하고 누가 말할 때 최고 뭐 V 이런 표시들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장하는 자녀에게는 심리적 안전거리 두시고 많은 걸 인정해 주시면서 함께 웃으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의 마음의 뿌리로 탄탄하게 자리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오늘 그 마법의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세요. 그럴 땐 웃으세요. 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웃으시면 돼요. 네. 제가 정말 웃음의 효과는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웃으면 우리 전두엽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요.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은 이 배운 5가지
말이 떠오를까요?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웃으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굳이 이런 언어를 막 기억해서 쓰지 않으셔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정서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건 사회건 어디서 가서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기억이 안 나시면 네. 함께 웃으십시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진즉에 제가 먼저 우리 이임숙 소장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 키우기 전에. 왜냐면 아이 때문에 너무 고민했던 적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딱 하신 말씀이 입을 닫아라 보살님은 입을 닫아야 애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아니 애한테 자꾸 잔소리를 해야지 뭔가 지적을 알려줘야지 이 생각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하고 거리가 점점점 멀어졌었는데 이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됐고 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내버려 두면 시간을 주면 내가 알아서 회복하고 나오는데 엄마는 계속 말을 걸고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았어야 되구나. 아니면 입을 열 거면 제대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배우고 내가 알고 말을 했었어야 우리 아이 성장이 더 다르게 좀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소장님? 네, 이제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네. 이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부모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실천하고 있던 아빠였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됐구나.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지나간 일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애들 엄마는 네. 저 전문 용어 중에 일단 1번부터 걸려요. 힘들었구나. 그래. 그게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애들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했어요. 그 애들 엄마가 뭐라 했냐. 네가 뭐 잘못했겠지 뭐. 얘는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너 참 힘들었겠구나 한마디만 했으면 그 굳게 닫힌 방문이 그렇게 잠겨지지도 않았을 건데. 반대 아니에요, 혹시? 아니 가만히 있으면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요. 반대 같은데. 네, 오늘 정말 말 한마디잖아요. 그게 가진 힘이 정말 컸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따뜻한 강의 들려주신 이임숙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새 학기가 다가오니 겁나요, 두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소장님을 통해서 부모의 이 마법의 대화법을 들어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거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그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네. 다가오는 3월부터는 소통에 한번 힘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들으신 대화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